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의 책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 호기심을 매우 자극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저 왜 그럴까,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서 왜 저런 생각 저런 행동을 할까 늘 궁금해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항상 제 호기심의 어떤 가장 끝에 있는 그 주제들인데 네. 오늘 그 비밀을 하나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 주제가 뭔데요? 오늘 책이 말이지요. 네, 노스텔지어, 어느 위험한 감정의 연대기. 노스텔지어. 노스텔지어. 저는 이 노스텔지어 어디서 많이 들어봐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음악 있잖아요. 관련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악 관련해서 뭐 노래 제목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룹명이라든지. 옛날에는 우리 노스탈자 이렇게 썼거든요. 노스탈지어. 사실 이제 영진 씨 정도면 우리는 교과서에 나온 시로 더 많이 알고 있죠. 청마 유치원의 깃발에 보면 저 푸른 해운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스텔지어 하면 향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죠. 예. 그래서 이 노스텔지어는 그냥 우리가 아주 예전을 그리워하는 그냥 막연한 어떤 우리 좋은 감정,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뭐 볼 필요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노스텔지어라는 이 감정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가지고 왜 인간이 과거를 그리워하는가, 이것을 이제 규명하는 게 이 책의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 같습니다. 인간이 왜 과거를 그리워하는가? 네. 본능 아니에요? 그냥 본능? 쉽게 말해서? 늘 그렇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테리토리얼 임페러티브 해가지고 영토적 강제라는 게 있거든요. 영토적 강제. 너무 어려운 말 쓰시네. 영토적 강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김우창 교수님의 번역에 따르면 지상 명령으로서의 영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는 공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최초로 살아가는 공간이 뭡니까?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동네 고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결국 이제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건 결국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근본적인 우리 몸속에 잉태된 공간을 그리워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외적으로 표현된 게 고향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왜 그렇게 그립고 왜 우리가 항상 고향을 생각하면 어머니하고 겹쳐가지고 생각하고 애틋해 짓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시기였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장소였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스페이스 공간이 아니라 장소, 플레이스라는 거죠. 플레이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이 향수를 가지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했던, 가장 어떻게 보면 걱정 없었던 그 시절, 그 장소를 결국 그것이 되어야지 내가 안전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 정체성을 형성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향수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해지고 싶다는 이제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뭐 이렇게 향수에 젖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두 가지 심리가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그 안전함, 아늑함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해주는, 그래서 거기로 회귀하고 싶은 막연한 심리 같은 거 하나. 또 하나는 과거는 우리가 늘 아름답게 윤색을 좀 하거든요. 과거는 사실 그때 가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아늑하지 않아. 별로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첫 여자친구 얼마나 우리 또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순수했던 나의 모습.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로 가면 그때의 감정이나 이것도 우리가 좋은 것들은 대체로 기억하고 이제 나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덮거나 버리거나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는 더 좋아 보이고, 옛날에 선생님도 얼마나 우리 애들 험악하게 팼습니까? 근데 그냥 고등학교 시절에 뭐 아름다운 추억 생각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망각 혹은 과거에 대한 윤색 이런 것들 플러스 그 어떤 아늑함, 안전함에 대한 추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진 이건 요 정도 같은데. 근데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저희랑 비슷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책 제목을 어느 위험한 감정에 연디게 하고 그럴듯하게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본래 이 노스텔지어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향수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뭔가 지금 말씀대로 어떤 지나간 시절이랄까 그런 찾을 수 없는, 되찾을 수 없는 어떤 상태로 그 동경하고 이런 마음들,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본래 이제 유럽에서는 17세기 같은 경우는 감정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스텔지어에 걸리면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이제 아주 위험한 질병으로 규정됐거든요. 질병이 아니 추국한다고 질병이 될 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죽을 건 또 뭐야? 그게 지금의 우리가 세상과 인간관을 바라보는 것하고 그 당시 이제 뭐 유럽의 경우입니다만 17세기 그 아직까지 근대의 어떤 충분한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 중세를 막 이제 벗어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세계관이랄까 인간과는 좀 많이 다르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감정인데 그때 그 당시는 그게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느 위험한 감정의 연대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느냐. 본래 노스텔지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였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향수라고 하잖아요. 고향 향자에다가 근심 숫자를 쓰는데 네. 근데 그게 애초 그렇게 갔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노스텔지아하고 향수병이 좀 갈라지기 시작해요. 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스텔지아는 감정이 되었고 향수병은 조금 유치하지만 그런 어린아이들이 겪게 되는 엄마 품을 벗어나가지고 엄마라든지 집을 그리워하는 이제 약간 그것들이 이민이라든지 좀 네네네. 난민이 될 때는 이제 하나의 어떤 약간 병적인 상태 정도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소에 대한 어떤 동경 그리고 갈망이었다가 네. 그 이제 19세기 말쯤 되면 이 노스텔지아는 시간에 대한 지나간 시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바뀌게 되고 질병에서 이제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정치, 경제, 경영,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다 쓰이고 있는 거죠. 이 감정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게 지금 트럼프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 트럼프 선거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이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 Again이라는 것. 한때 잘 나갔던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자. 네, 그리고 Bring Back이란 말 계속 뭐 되찾는다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들을 계속 구사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제 그런 지금 사람들의 아까 노스텔지아 말씀하셨는데 결국 노스텔지아를 사람들이 계속 갖게 되는 이유, 품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가 지금 못마땅한 거죠. 현재가 지금 살기가 팍팍하다든지 현재 불만이 많을수록 뭔가 우리는 예전 과거가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접 과거라고 하죠. 아주 내가 뭐 한 10년, 20년 전 내가 직접 겪은 어떤 그 예전 시간을 잘 기억할 것 같은데 대체로 또 잘 몰라요. 다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뭐 기본적으로 노스텔지아가 계속 이제 자극하는 측면도 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통해서 한번 우리가 쭉 보면 네. 왜 이제 인간이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뭔가 좀 우리 감상적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그리움이 다정도 병인양하면 큰일 나잖아요. 병이 되잖아요. 네. 지나치면 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가지게 되냐 이거죠. 아니 지나간 잃어버린 순간을 그냥 그래 뭐 그냥 그리워할 수는 있는데 그걸 너무 막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갈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이런 거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네. 질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집을 떠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나? 소수니까 그 사람들의 독특한 행동이 질병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전에 19세기쯤 이제 이게 분화됐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이전에는 훨씬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잘 안 떠나고 그렇죠. 살았나?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이제 대규모 이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으로 아주 많이 이민을 갔고 또 뭐 동유럽에서는 또 소련 러시아 방향으로 많이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대이주의 시대에 그 이제 노스텔지아 자체는 이제 감정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지적 잘하셨는데 그 바로 이제 17세기 이럴 때 이 노스텔지아라는 딱 그 단어를 명명하게 된 게 바로 스위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용병들 많이 수출했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 네팔의 구르카 용병 하죠. 먹고 살 거 없으면 이제 그 용병이 가장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전투하고 뭐 경비하고 이런 걸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가 척박한 조건 속에서 생산이 잘 안 될 때 그 스위스 남자들 이 용사들이 아주 이제 용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경호병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어차피 죽을 줄 알지만 결국 끝까지 신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계약을. 그 부르봉 왕가에 이제 혁명의 물결이 와가지고 다 자기들이 죽을 줄 알지만 여기서 도망쳐 버리면 스위스 사람들 앞으로 누가 계약하겠냐 이거죠.
자기들은 목숨을 건지지만 앞으로 우리 스위스 후손들은 어디 가서 이제 이게 먹고 살겠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원 남김없이 다 죽는 걸로 나오죠. 죽음을 선택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스위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고향을 떠나가지고 항상 이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을 짓고 이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위스의 어떤 좀 그 풍토병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뭐 그런 것들 이제 이게 이 책에서는 이제 역사의 노스텔지의 역사의 어떤 시작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책 쓴 사람은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니스 아놀드 포스트라고 옥스퍼드를 졸업한 감정사학자. 감정사학자가 있어요? 감정의 역사학적인 뭐 변천을 연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생각할 때는 감정이 아주 역사의 처음부터 다 같이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서양 문학의 첫 번째가 일리아스를 꼽지 않습니까? 그 일리아스 보면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 분노로 시작해요. 분노. 네. 그 아킬레우스가 브리세이스라는 자기 어떤 전리품으로 받은 처녀를 아가멤논에게 다시 빼앗기고 나서 막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분노하소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막 그냥 그 헥토르를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을 그 뭡니까 마차에 매달아 가지고 막 그 시신을 훼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의 감정이 막 모든 걸 지배하고 마치 사람이 동물처럼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이 찾아와 가지고 야 우리 아들 제발 좀 시신 돌려다오 나는 아버지로서 부탁한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도 아이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 생각도 나고 나도 맞아 우리 아버지도 결국 내가 이 전쟁에서 결국 살아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신탁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결국 저런 신세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씩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변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감정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 뭐였죠? 인사이드 아웃처럼. 네, 슬픔이, 기쁨이. 그러니까 뭐 분노, 혐오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대로 생각. 보편적으로 모두 이게 장착된 게 아니라 언어가 다르면 결국 감정도 달라진다고 봐요. 우리가 왜 언어가 다르면 인식한 세계가 달라진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이누이트, 유투쿠족 같은 경우는 분노라는 말이 없대요. 네. 분노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라는 것들. 이름만 안 지었을 뿐이지 없을 리가 없잖아. 그게 이제 개념 이제 없다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 왜 바람을 폈어 와이프가? 그럼 분노 없어? 기쁨. 이누이트들은 아니죠. 이누이트의 워렌이라는 바렌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네? 선교사가 오면 바렌이라는 영화 보면 선교사에게 자기 아내를 제공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런 데는 척박한 환경에서는 이 DNA 풀이 유전자 풀이 아주 폐쇄적이고 좁아지면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리스의 그 여러 가지 신화나 이런 걸 보면 외지에서 남자들 올 때 처녀가 그 집안의 처녀가 뭐 발을 씻어준다든지 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뭔가 합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온 나그네야말로 우리 이제 가족이랄까, 우리 시족, 우리 부족에게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유전자 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감정이란 것도 지금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우리 것, 내 것 이런 소유 어떤 법제화가 잘 된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게 질투의 감정으로 데스데모나하고 그 셰익스피어 그 비극에 나옵니다만 네. 그런 어떤 그 질투의 감정들이 이렇게 내 것에 대해서 내 여자를 누군가 건드렸다 이럴 때 그 오셀로인가요? 완전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시대랄까 그 여러 가지 장소에 따라 참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건 좀 있겠죠. 네. 예를 들어 뭐 포만감, 밥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니까. 혹은 뭐 그냥 안도감, 이거는 내가 맹수로부터 쫓김 당하다가 어디 안전한 데 들어가면 네, 뭐 그런 건 있긴 있겠지. 뭐 식욕, 성욕 뭐 이런 욕구, 뭐 그런 관련된. 욕구,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행동을 통해 인위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그렇지. 문화 속에서 그런 걸 통해서 만약에 만들어진 감정이라면 그거는 언어가 없다면 어쩌면 그 감정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절제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네. 그게 원래부터 있던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있을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뭐 우리가 네.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가 자 이런 게서 할복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수치심이 아예 이 뭐라고 할까 완전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사무라이들의 머리 가슴 속에 각인돼 가지고 이걸 못하면 차라리 이걸 못해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이건 사는 진짜 죽는 이만 못한 이제 미물이 되어 버리니까 무조건 이걸 멋있게 갈라야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그 감정이라는 것들이 그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되는 건가? 문화별로 매우 다르다. 그 고통을 이겨낼 만큼 그 감정이 강렬한 것인가? 이 네. 감정사학자 재밌겠네. 문화마다 이런 감정을 예. 보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스텔지아가 그러니까 결국 이 저자 아놀드 포스트에 따르면 네. 이 노스텔지아는 결국 변화하는 것이다 이거죠. 변화하는 대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이게 감정이 아니라 질병이었고 지금은 이제 뭔가 지나간 것 어떻게 보면 멀리 뭔가 떨어진 것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무해하죠. 지금은 무해한데 네. 얼마 전만 해도 사실 이것은 큰 어떤 질병으로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걸 17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노스텔지아 자체는 이 책에는. 네. 그전엔 별로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우리가 한 중세 시대를 예를 들면 뭐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농사를 짓는다, 뭐 네. 또 한다 치면 태어난 곳에서 귀족이랄까 양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한 10km 이내를 평생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장소 같이 있는데 노스텔지아를 그리워할 것도 없고 정말 아주 이례적으로 어디 중국에 사신으로 가거나 뭐 네. 이런 상황 아니면 네. 특별히 어디 귀향 가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노스텔지아를 느낄 만한 뭐 조건도 별로 없었다. 네, 그러니까 동생을 막론하고. 사실 뭐 우리 같은 경우도 1980년대 초반까지 그 해외 나간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규정에는 부부가 함께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응? 부부가 함께 해외를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막? 그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부가 함께 나가면 안 된다. 안 돼요. 아주 특별한 어떤 뭐 경우를 빼고는 왜? 그 허가가 안 나왔대요. 같은 일단은 달러 외화 전략도 있고 아. 그리고 실제 뭐 1971년인가 2년 이럴 때 통계 보면 그 김포공항 있지 않습니까? 국제선 1년에 출입국 다 합쳐갖고 3만 건이 안 돼요. 와. 요즘은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뭐 1000만 건 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달러가 귀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언론인이었는데 그 양반이 1960년대 초반에 유럽에 반전 반핵 운동을 하러 떠났는데 그때 그 비행기 값을 왕복 비행기 값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해서 마련했는데 그게 그 당시 아파트 값 한 채였대요. 와. 왕복 유럽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값이.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나가잖아요. 네. 둘이 그럼 밖에서 그냥 쓰고 말 거 아니야. 근데 한 명이 있으면 즉 대부분은 이제 아마 아내가 있을 거고 남편이 나가서 뭐 돈을 벌겠죠. 네. 그러면 벌자마자 다 집으로 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그럼 그래야지 외화가 왜- 들어오구나.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전제는 외화를 무조건 획득해야 된다. 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명만 나갔는데 그만큼 네. 이제 외국 나간 일이 드물었다. 예,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대단히 지금 막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단히 아, 폐쇄적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숨막힐 것 같아. 평생을 한 동네에서 10km 거기에 나를 다 알아 사람들이. 예.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숨막히지만 소문나.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같은 삶을 보면 저 사람들 다 미쳤나 저 제정신인가 하겠지. 아니 어떻게 살던 동네를 벗어나서 저렇게 한평생을 살려고 마음을 네. 먹고 어. 뭐 이런 생각은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테리토리얼 임페러티브 했지 않습니까? 예. 영토적 강제란 말을 했는데 그게 결국 정보 본능하고 이어지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지상 명령으로 나는 이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지금 내 살 집을 마련해야 되듯이. 네. 자, 그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 세계를 알아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세계를 알려면 내가 일단 세계에 딱 근거를 잡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지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이 질서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연스럽게 정보 욕구가 생기거든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고 옆 동네 갔다 온 사람이 뭘 보고 왔는지 이야기 들으려 하고. 근데 지금 예전에는 오히려 이제 딱 요 제한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그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게 어릴 때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인들하고 하여튼 연예인들 가십밖에 없었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 가십만 갖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제 그 해외 그 여행이랄까 해외 연수 이런 게 풀리게 되면서부터
이제 해외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거의 아주 보편화되기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친구가 시골로 결혼을 이제 하면서 남편을 따라 시골로 내려가겠는데 네. 다 친척들이고 네. 다 동네가 네. 그냥 오래된 동네였어요. 근데 자기 혼자 동떨어진 데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서울로 왔잖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전에서 왔잖아요. 네. 부산에서 왔잖아요. 네네. 저도 대구 구미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떨어져서 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서울에서는 그리고 네. 막 이렇게 연계돼서 살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외롭지는 않은데 그 동네는 다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하니까 너무 외롭대요. 네. 그 서울에 온 사람들, 대도시에 온 사람들은 전국 곳곳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동네하고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말을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이 동네에서는 전혀 반대말로 쓰고 하니까 이 사람들 알고 싶잖아요.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나온 게 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설을 읽으면 이 사람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소설에 나오는 인물 유형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소설을 알고 싶고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뉴스를 보려 그러고 정보를 접하려는 것도 생존 욕구예요. 우리 세계가 너무 넓어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내 이 땅덩어리 정도에서 딱 보니까 그 정도에서 이웃집 김씨, 뭐 옆집에 이씨, 요 정도 해가지고 이야기 서로 나누고 그 사람들 평판만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방방곡곡에 인물과 사건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정보에 많이 노출돼 있고 너무 힘들어졌죠. 예전에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숭늉 냄새 있잖아요. 구수한 숭늉 냄새. 그게 이제 너무 막 좋은 기억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누룽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커피에 그 노스텔지아, 숭늉 노스텔지아 때문에 커피가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제일 많이 마시는 거 아세요? 약간 구수한 그 향에 휘어서요. 커피의 그 구수한 향기. 그게 이제 숭늉의 구수함과 약간 씁쓸한 그 냄새도 이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아, 노스텔지아. 네, 그래서 1kg 커피가 여러분의 숭늉 노스텔지아를 또 자극하는 그런 커피들 또 만들고 있죠. 구수 블렌드가 있죠. 구수 블렌드. 네, 구수한 향이. 네. 가만히 계세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구수 블렌드 드시면 그냥 좀 물 많이 타면 숭늉이에요. 아, 숭늉이야. 탄물. 네, 밥 탄물이 숭늉이고 그래. 커피 탄물이 그래. 커피지 뭐. 그래. 네, 여러분도 구수한 노스텔지아 1kg 커피와 함께 만나보시고요. 1kg 커피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쇼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네, 그게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 타서 먹는 거. 네, 그것도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스텔지아 시작을 보시죠. 네. 그러니까 1688년에 스위스 의사가 이 노스텔지아라는 이름을 장명한 거예요. 명명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단어가 없었어요? 네. 자, 이 보니까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가지고 이 사움하던 이제 그 용병, 스위스 용병들을 괴롭히던 그 질병 이것을 이제 노스텔지아로 명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스토스가 귀향이라는 뜻이 있고 알고스가 고통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결국 고향을 떠나와서 겪는 고통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 아주 고통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사실 진짜 병명이었네, 병명. 네, 병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렇게 이제 바로 스위스 의사죠. 병 이름을 정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유럽 사람뿐 아니라 세계 보편적으로 결국 이 떠나온 고향을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영원한 주제거든요. 뭐 사실 우리가 그걸 동물로 치면 귀소 본능이고 인간은 귀향의 본능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또 일리어드도 그렇고 그 오디세이아 같은 경우도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10년간을 떠돌잖아요. 전쟁 10년하고 또 10년을 떠돌아 가지고 자기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칼립소 그 요정 여신이 그냥 돌아가지 말고 나랑 살자. 그러면 너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불로 진짜 불사에 그 같이 영원히 시간을 누리자 할 때 그 오디세우스도 끊임없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뭐 명성을 떨쳐도 고향에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향을 간다는 것, 귀향 이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우리 동양에도 금이환양이란 말이 있잖아요. 참 그런 말들.
네. 항우가 딱 이제 천하를 제패하고 자 여기 관중을 수도로 삼으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여기 내가 중국에 이 천하를 제패하고 우리 동네 가가지고 자랑을 해야지 진정하게 내가 성공한 거지. 안 그러면 금이 야행이다. 비단 옷 입고 반길 걸어봤지 뭐하냐. 우리 동네 사람들 안 알아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꼭 고향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패착이죠. 패착이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사람에게는 그 가고 싶은 욕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죠. 자기들이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면 죽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 예전에 말씀. 예. 폴리스를 떠나는 순간 폴리스를 떠나면 인간 이하가 되고 이거는 죽음을 당해도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큰 청벌이 뭐냐? 추방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 고향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신과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스위스 이 용사들이 고향을 떠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우울하고 좀 비관적인 감정. 그게 이제 멜랑콜리하다는 거죠. 그걸 느끼고 보면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밥맛도 없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심해지면 이제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른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유튜브에 보면 QLIN 해가지고 한번 치보시면 나오는데 그 젖을 짤 때 부르는 민요가 있더라고요. 젖을 짤 때. 젖 짤 때. 네, 감소에 무슨 저요? 네? 무슨 소젖. 소젖.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이야. 설마. 죄송해요. 지선 씨. 저 일당백이에요. 네, M장기가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그 QLIN을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이 스위스 병사들이 있는데 하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네? 사형? 그렇게 나와 사형을 처할 정도였다고. 사람들을 다 이상한 병에 빠지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살인죄하고 똑같다 이거 본 거였죠. 하긴 우리 저 사자성어 중에도 사면초가라고. 네. 이 사면에서 뭐 곳곳에서 이제 그 옛날 초나라 노래 막 틀어주니까. 그렇죠. 항우 병사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병사들이 그냥 싸울 의지 잃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이러면 이제 그냥 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만큼 이게 심리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건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죠. 우리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하이디가 그 산에서 그 산에 있다가 도시에 나왔잖아요. 네. 그 도시에 나와서 하이디가 완전 병에 걸리잖아요. 맞아. 이것도 이거죠, 사실은. 고향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알프 산자락 꽃밭을 가고 싶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싹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쭉 젖잔다 이런 노래 부르면 바로 사형. 그런 노래가 쭉쭉쭉 나온다. 이런 노래가 있어. 눈물 주르륵 내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정부로 일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집을 떠난 젊은 여성들, 그리고 군대에 징집된 20대 남성들. 맞아.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양육하려고 도시집에서 시골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린애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얼마나 그 뭔가 그 그리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막 이런 노스텔지아가 확 그냥 샘솟겠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그 이등병의 편지라는 김광석 씨 노래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어디서 눈물 팍 터지냐면 네? 이등병 훈련소 뭐 이런 데서 들으면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실제로 군대 간 놈들 가운데 집 근처에 뒷동산 없는 애들이 태반이야. 근데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뭐 이러면 사실 그런 장면을 자기가 본 적도 없으면서 아파트 살다 온 놈인데도 딱 그 장면을 그냥 생각하면서 괜한 이 멜랑콜리한 추억에 또 잠겨갖고 막 눈가 촉촉해지고 이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내가 고유하고 절대적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이거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아이덴티티는 공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아까 우리 테리토리얼 임페러티브 했습니다만 이 공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살아온 고향이라든지 이거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예전 어르신들은 고향 까마귀 소리만 들어도 고향에 들어가면 까마귀 소리만 들어도 반갑다고 하거든요. 그 까마귀는 별로 우리는 안 흉조라고 치는데 그 흉조인 까마귀 소리만 들어도 반갑다고 할 만큼 이 고향에 우리가 어떤 자기 정체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건 공간이란 말이죠. 우리도 뭐 지금이야 별로 안 그럽니다. 옛날에 만나고 그러면 어디시냐 이제 물어보잖아. 뭐 연일정 씨입니다. 연일정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공간이잖아요. 연일. 아니 뭐 경주 뭐 이런 어디예요? 저 전주요. 전주요? 왕족이네 또. 네,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죠. 도대체 우리나라는 이 노비들은 다 어디 갔는지 죄다 왕 아니면 귀족 아니고 여튼 그런 이제 공간이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결국 이제 시간이 같이 길부되죠. 아까 이등병의 편지 말씀하셨는데 젊은 날의 꿈이여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젊은 날의 꿈이여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합쳐지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어떤 이 스위스 출신들이 그 바로 이 노틸자를 많이 느끼는 게 바로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절정에 달한다고 하죠. 아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낙엽은 귀근. 그러니까 결국 잎은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간다 이거죠. 우리가 귀소 본능하듯이 결국 아무리 가지에 잎이 탁 해가 뻗어져 나가도 결국 그 잎은 떨어져서 다시 뿌리로 돌아가듯이 우리 수구 조심하죠. 네네. 여우가 죽을 때는 딱 저기 고향 보면서 머리를 누인다. 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코끼리도 또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말할 만큼 결국 우리 노틸자 감정이 강력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책에 나온 사례 보면 스위스에서 공부하러 이제 독일의 괴팅겐에 의대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는데 입학하자마자 이게 너무 이 노틸자가 극심해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대동맥이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죠. 내가 진단해 보길래 스스로 그렇게 해갖고 완전히 절망과 무기력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고향집에 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집에서 부친이 그래 막 그냥 다시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온 도시를 뛰어다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신상관의 질병이겠죠. 이게 마음이 결국은 몸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데 스위스냐 이거죠. 물론 사람이 좀 적게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그냥 자기 그 영토에서 정착해 사는데 스위스는 이제 많이 떠나 보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스위스의 독특한 지리적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리적 현상? 스위스가 알프스 산맥이잖아요. 고도가 높잖아요. 공기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세기까지만 해도 웬만한 이제 결핵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스위스로 요양을 가잖아요. 그 유명한 토마스 만의 소설 마해산이라는 소설도 바로 스위스 그게 나오거든요. 스위스 아주 높은 산에 거기서 이제 요양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노스텔지아를 명명한 호파가 보기에는 이 노스텔지아가 왜 스위스 병사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뭔가 낯선 땅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뭔가 이런 것들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건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공기가 일단 다르다고 본 거죠. 알프스의 공기하고 이제 다른 지역의 공기가 달라가지고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갑작스러운 고도 변화에 따라가지고 저지대에서 갑자기 살다 보니까 기압이 올라가잖아요. 저지대는. 그러니까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몰리면서 체액의 순환이 느려져서 환자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치료법은 뭐냐? 알프스 산만큼 높은 탑에서 요양을 시키면 된다. 근데 진짜 효과가 있진 않았겠죠? 뭐 그냥 이게 뭐 심리적인 그거로 하겠죠. 약간 피지컬한 문제로 본 거네, 그죠?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전원지방에서 아주 한 마을에 살던 소박한 사람들이 갑자기 18세기 이제 유럽이라는 근대 도시에 나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생리적으로도 곤혹스러운 느낌 아닐까. 우리가 예전에 왜 시골에서 물 맑고 공기 좋은 도매산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서울에 오면 그냥 갑자기 막 머리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고 공기가 너무 안 좋고 뭐 이런 어떤 생리적 반응 정도 아닌가.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만의 독특한 병이 아닌가 봤는데 그다음 보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도 해외 나가니까 그렇고 프랑스 군인도 그렇고 영국 학생도 해외 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결국 집에 있고 싶다는 갈망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너무 빠른 변화에 우리가 못 따라갈 때 그냥 나는 집에 있고 싶어. 이런 갈망 아닌가. 그게 이제 병으로 태어난 거 아닌가. 사실 이제 루카치라는 유명한 그 문예 평론가가 소설의 이론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예전 시대는 뭐였냐.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길을 갈 수 있는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그 별빛에 비춰가지고 그 지도를 읽을 수 있는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시대에는 저 멀리 있는 낯선 것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것하고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빛하고 내 마음 영혼의 불꽃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저것이 되고 영혼의 불이나 하늘의 별빛은 본질적으로 같은 원을 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은
빛에 감사해 있고 또 불은 빛의 이제 영혼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하늘의 별빛과 내 마음 속에 영혼의 불빛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혀 낯설지가 않나 이거죠. 나는 아무리 먼 곳에 가 있어도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익숙하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근대가 되면서 탑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별빛에 비춰가지고 길을 갈 수 있는 시대는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별이 사라지고 깜깜한 산업기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학기술의 시대가 깜깜한 밤중이 되었고 네. 거기서 이제 인간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의 생리적인 반응이 결국은 이 노스텔지아로 나온 거 아닌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그 박하사탕 나오잖아요. 나 돌아갈래. 어디로? 옛날에 그 순수한 시간. 별빛이 흐르던 시간. 그래서 그 윤수일 씨 노래 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런 것도 있고. 네. 예전에는 하긴 별들도 지금은 이제 광공해니 뭐 대기 오염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하늘 보면 뭐 부두칠성이니 오리온자리니 은하수가 다 쏟아질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은하수가 막 쏟아지는데 그럼 은하수 사과도 우리한테 쏟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은하수 사과. 네. 어디서 사죠? 은하수 사과는 은하수 몰에서 네. 들어가 보시면 은하수 사과, 사과즙 그리고 소선당 한우, 네, 심지어 뭐 홍삼까지도 네. 네, 다 만나실 수가 있고요. 몸에 좋은 거 다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사과가 지금 올해 뭐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은하수 사과 여기에서는 많이 합리적 가격으로 네. 또 즙까지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아침마다 또 까드시기 귀찮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사과즙으로 드시면 아주 맛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콜라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영주 은하수 사과즙으로 네.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하수 몰 여기에 방문하시면 손쉽게 네. 편하게 집까지 다 배달해 주니까 그것도 만나보시고 하여튼 별빛이 좋긴 좋아요. 별 많이 본 적 없죠? 저 호주 놀러 갔을 호주. 때 거기도 별 많이 보이겠다. 와, 별이 정말 많이 보여서 쏟아지죠,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놀랬는데 서울에서는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별 보기 힘들죠. 네. 은하수 본 적 있어요? 그때 이제 호주 갔을 때 은하수 그 제가 카메라를 찍었거든요. 좀 네. 오래. 그랬더니 은하수가 쭉 찍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네. 은하수가 갤럭시 아닙니까? 갤럭시. 갤럭시. 어원을 따지면 네. 우유랑 관련이 또 있습니다. 밀키웨이. 네, 갈락틱. 요게 이제 그래요? 네. 응. 왜냐면 이제 그게 헤라클레스 낳고 헤라가 젖주다가 젖혔어. 젖자다가 헤라클레스가 막 너무 빨아먹으니까 짜증나고 확 우유를 내쳤는데 그게 이제 우유가 쫙 뿌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은하수. 그래서 네. 은하수는 그래서 갤럭시. 밀키웨이라고도 하고 밀키웨이. 갤럭시란 네. 말의 어원에 또 네. 갈락틱이 이게 우유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갑자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 나왔으니까요. 지금 우리 갈 길이 바빠요. 못 참습니다. 예, 나는 못 참아요. 그리스 여기 관련된 거나 좀 얘기해 주라. 그리스 신화도 우리가 네. 그리스 신화라는 아주 그 옛날에 네. 신화 시대를 또 그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그것도 결국 인간이 그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는 갈수록 타락해 간다고 봐요. 황금 시대가 있고 은의 시대가 있고 철의 시대가 있고 계속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노스텔지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전이 좋았다는 약간 복고 레트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좀 안 좋고 불만스럽고 우리 왕년이 좋았다.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도 결국 보면 아무리 노년의 지혜가 빛난다고 하지만 청년의 무모한 열정이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옛날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노스텔지아 정서하고 좀 관련도 있을 수 있어요. 한때 잘 나갔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택시를 많이 하십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와 우리나라는 그분들이 다 만들었어. 그러면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분들이 내가 옛날에 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하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아유 무슨 뭐 하세요? 그럼 뭐 요즘 뭐 아유 바쁜 일 많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무슨 뭐 기업 얘기나 이런 거 한번 나오면 거기 내가 옛날에 거래하던 데인데 아니면 뭐 내가 그래서 실제로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조금 더 대변된 상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잘 나갔던 왕년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얘기도 여기 책에 나와요?
그런 거요? 아니 결국은 그것도 인간의 감정이 책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를 그렇게 내가 그만 얘기해요. 말이 많았죠. 네. 아니 근데 이제 결국 이게 그런 지금 아까 우리가 뭐 그 가사 관리사 하러 이제 도시로 간다든지 군대 징집됐다든지 네.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저 멀리 그 낯선 타향을 떠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뿌리가 뽑히게 되잖아요. 아, 뿌리가 뽑힌다. 뿌리가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와 연관된 이제 슬픔, 우울 이런 정서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에게 과도하게 어떤 뭔가 고향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예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유럽 사람들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우리도 뭐 다정도 병인양하여 너무 생각 네. 많이 하면 그 몸을 상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체력 고갈을 일으키고 그게 잘못되면 사람을 미치게 하든지 아니면 요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질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17세기, 18세기, 네, 19세기까지는 전반까지는 그랬던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꽤 많습니다. 이게 그 뿌리가 뽑혀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네.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 비극이랄까 이런 거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도 소설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애플 TV 하고 있죠. 빠친코. 빠친코도 결국 뿌리 뽑힌 거잖아요. 영도라는 섬에 벗어나가지고 일본에 가서 네. 참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를 버렸지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토지 서희가 결국 하동 그 평사리에서 저 간도까지 가서 근데 다시 돌아오는. 네네.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실향 소설도 많지 않습니까? 북한 출신 이호철 작가라든지 김동리, 황순원 뭐 이런 사람들도 고향을 결국 고향에서 떠난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그 충청도 출신의 그 유명한 이문구 작가. 네. 관촌수필을 보면 관촌수필 그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산업화된 고향을 떠나가지고 예. 정말 이제 그 서산 낙일 이 마치 그 정조가 내가 바라보는 고향에 바라보는 정조가 이미 사라졌고 이미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에 대한 그리움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심하게 되면요. 그 혹시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TV 문학관이라든지 네. 네. 그 요즘에 이제 좀 유행하는 게 전원일기 다시 아하, MBC 해주고 전원일기. 있는데 예.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 많이 나요. 도시 생활을 도저히 못 견디는 그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병을 앓게 된다든지 그리고 예전에 그 기억나는 전진우라는 작가가 그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가 도저히 도시 생활을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 결국 한강 다리를 가는 거예요. 한강 다리에서 뛰 내렸는데 문제는 이 손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이 손바지에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게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은 둥둥 떠가지고 다시 구조되는 아니 그만큼 그런 이제 도시 생활에 적응 못해가지고 이건 너무 죽음보다 너무 더한 고통이다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무기력, 우울, 수면 장애,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리고 좌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운이 꺾이고 마음이 상해지는 그다음에 심하면 치매도 나오고 사망도 겪는다는 거죠. 실제로 질병 수준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 책에 보면 1830년대 프랑스 파리에 살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이 집을 뭐 계속 있을 상황이 안 돼 가지고 막상 이사할 시간이 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숨이 막혀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노스텔지아죠. 이거 크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개인의 어떤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는 아니고 조금 지난 거긴 한데 웰컴 투 삼달리라고 있어요. 그것도 현대인들이 서울에 살다가 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뭔가 있는 일이고 또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또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저희 마음속에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이미 가면 다 사라져 있고 내가 그렇죠. 살던 동네는 없어져 있고 그렇게. 근데 나는 이게 그거는 난 차라리 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살던 저도 이제 뭐 고향 대전에 가끔 이제 어렸을 때 살던 집을 한 번씩 갈 때가 있거든요. 지나갈 때가 있죠.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네. 그럼 뭐 좀 바뀐 거 보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좀 이게 아련하고 따뜻한 마음 이런 게 이제 들기도 하는데 그건 오케이. 근데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라 이 노스텔지어 중에 아마 꽤 큰 부분은 내가 겪지도 않은 거기에 대한 뭔가 아련한 추억 같은 거 갖고 있거든요. 네.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겪지도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좀 뭐 스페인의 어디 좀 옛스러운 마을 같은 데를 내가 막 가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사실은 태어난 지가 뭐 한 겨우 이제 30년 정도밖에 안 됐겠습니다만 네. 한 50년 혹은 70년 전에 어떤 뭐 문화나 이런 것을 아리언이 그리워한다거나. 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넷플릭스에 다큐 보는데 영국 성들을 막 몇 편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영국 성 중에 와 저기 진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데가 에든버러 성인가? 에든버러? 네. 그걸 보면서 혼자 막 영화를 찍는 거야. 그걸 보면서 너무 멋있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근데 그게 노스텔지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런 것도 일종의 뭐 그리워하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되돌아올 수 없는 것을 그리워하는 상태라면 노스텔지오로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요? 그게 막 되게 편한 삶도 아닐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괜히 멋스러워 보이고 괜히 낭만이 있을 것 같고 괜히 내가 막 되게 아주 로맨틱한 주인공이 될 거고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 있죠. 사극 같은 거 보면 또 그렇고. 그게 도대체 왜 있느냐. 겪어보지도 않은 거. 이 심리를 한번 저희가 2부에서 파헤쳐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알려줘. 지금 알려주면 2부 안 들을 거잖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어지는 2부에서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 내가 겪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지 네, 그 이유 한번 포함해서 이 책 노스텔지어 어느 위험한 감정의 연대기라는 책 계속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